네,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저녁에 양자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어제까지 실무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양측의 극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녁으로 예고가 됐었는데 양자 토론 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대로 주제 없이, 자료 없이 토론하자는 추가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는 자료 지참 여부를 놓고 또 의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뭐 이루어질 네.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루어질 것이다? 네, 저는 예. 양 후보의 현재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여론조사가 상당히 좀 불안정하잖아요. 네. 떨어지기도 하고 비등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후보하고의 정책적인 차이를 상당히 보이려고 할 겁니다. 이번 네. 토론회에서. 사실상 이제 네거티브 공방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책적 차이 입각한 선택이 좀 어렵다. 그게 이재명 후보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양보해서 할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지율 여론조사 지지율 분석을 해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에서 안철수한테 많이 갔거든요. 일부가 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 봤을 때는 이재명, 윤석열 이 양강 구도로 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배제하고 그래야만 뭐 후보 단일화 문제라든가 자기 자신이 이제 향후에 진행하는 로드맵에 유리하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실무 협상에서 상당히 좀 밀고 당기는 그런 네.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다 하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또 그런 자세가 보이기 좋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자꾸만 자료를 들고 가니 안 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자료가 있건 없건 간에 중요한 거는 그것이 이제 네거티브 공방이 아니라 네.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소개하느냐. 네. 상대방 공격하지 말고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필요하거든요, 아주.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면 양 후보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마 두 사람에게 다 점수를 따게 될 것이다.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루어질까요?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여전히 반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의 입장을 지금 딱 보게 되면 한마디로 불리한 판에는 안 들어가겠다. 지금 그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토론을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판을 깔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그래도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선택하는 건데 불리하다라고 판단되면 그 판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애초부터 저는 뭐 두 분이 계속 최근 들어서는 서로 뭐 토론하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워낙부터 두 사람 다 지금 상당히 리스크를 좀 안고 있기 때문에 토론회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소극적이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게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그 양상이기 때문에 이게 TV 토론이 불발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자료 지침을 주장하는 이제 이유가 대장동 관련 토론을 하려면 이게 범죄를 입증할 자료, 그러니까 범죄 혐의 자료가 필수적이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제 이거 컨닝 토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자료 들고 오라고 난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윤석열 후보가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네. 들고 나와서 흔든다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또 저러네. 저는 그럴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련해서 뭐 이제 오후에 협상을 하고 하겠지만은 대승적 차원에서 뭐든지 갖고 들어와라. 펜날도 갖고 와라.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후보도 필요하면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렇게 해서 자료 그거는 그거죠.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워낙 토론에 약하니까 이거 보면서 하려 그러는 거 아니냐. 이게 프리토킹인데 거의. 네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프리토킹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료를 들고 와서 좀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건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 봤을 때는 뭐 토론 못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정도 했다 그러면 사실상 점수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토론이라는 거는 말이죠.
언어의 기술은 아닙니다. 네. 언어의 기술은 아니고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 또 연구했던 거, 고민했던 거, 자기의 철학 이런 부분들이 다 언어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화하는 걸 들으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에 지금 처한 위기들이 코로나19 위기부터 해서 사회적 불평등 문제, 각종 위기 아닙니까? 그걸 구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 언어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국민들이 저는 판단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장동 문제는 반드시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장동 검찰 수사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언론이라든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좀 네. 의혹으로 이렇게 증폭돼 있는 건데 윤석열 후보한테도 대장동 문제 유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YTN에서 방송을 하다 불방된 건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 녹취록. 김만배 녹취록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윤석열 내가 가진 카드면 죽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유튜브에 공개됐죠. 어젯밤인가. 이제 이것이 결국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라는 그 시점부터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점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 후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이 김만배 녹취록 아니에요, 완전히. 정영학 회계사가 했던 녹취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더 치명적인 타격이 갈 수도 있다. 이제 뭐 언론에서 취재해서도 보도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러한 문제로 네거티브 공방으로 갈 경우에 국민들은 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 네거티브 공방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3월 9일 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지능탕 선거 또 네거티브 선거로 가게 되면 국민들은 투표장에 안 나갈 것이고요. 또 중도 성향이라든가 확실히 소극적 지지자들은 그냥 니네들끼리 해라 이럴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근데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잘못 뽑힐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 후보라든가 양당이 국민들이 정확하게 뽑을 수 있도록 이번 토론에서도 정확하게 정책적인 부분으로 상호 공방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어렵게 열리는 토론회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주제가 뭐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거티브 공방으로만 갈까요? 근데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네거티브 저는 이제 더 이상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자기가 더 높다. 이 부분에 아마 이제 방점을 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좀 뭔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저 대장동 관련 자료에 저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는 거고 또 이재명 후보도 극력 그것만은 또 이렇게 피하려고 지금 이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정치권에 여러저런 이제 소문들이 돌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굳이 저 자료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스모킹건이 될 만한 것을 지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네. 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은 이제까지 제기된 그런 의혹을 반복하는 것 같으면 뭐 굳이 뭐 가지고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극구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지금 뭔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그걸 좀 한쪽은 피하려고 하는 거고 한쪽은 어찌됐건 그거를 TV 토론, 그러니까 토론이죠. TV 토론 안 되니까 양자 토론 과정에서 그거를 공개를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그런 그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양측으로서는 좀 첨예한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이어서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토론의 성사 여부도 지금 결정될 가능성이 그래서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다는 자료 지금 스모킹건이 될 수도 예. 있다라고 하셨는데 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그거 될까요? 있으면 예. 벌써 기자회견 했겠죠. 그거 뭐 TV 토론할 때 그걸 밝혔어요. 벌써 기자회견하고 자기네들이 자료 공개하겠죠 다 이미. 근데 그걸 꼭 뭐 TV 토론 시청률 지금 이거는 TV 토론도 지금 방송사에서 중계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유튜브로 중계하는 건데 굳이 뭐 유튜브로 중계해서 시청률 얼마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후보들의 유튜브로 개인 그 채널로 아니, 당의 하는 유튜브로 거죠. 한다고 예. 그래요. 물론 당의 유튜브로 하니까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그걸 받을 수는 있겠죠.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상파라든가 이 보도 채널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럴 경우 아예 그러면은 뉴스 시간에 그 스모킹건이 있다면 그걸 내는 게 낫지 뭐 그날 그저 뭐야 토론할 때 그걸 내겠어요. 저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료를 보건 안 보건 간에 방금 간에 무슨 스모킹건을 내건 무슨 어떤 걸 내건 간에 그것이 정책적으로 다가가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유권자의 선택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인데 정책적으로 그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 끌어갈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정책은 무엇인지 국정 운영 철학인지 이걸 줘야 중동 철학이라든가 중도에 입각한 사람이라든가 양측의 소극적 지지자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맨날 그것만 하다 보면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관위에서 양자 토론에 대해서 이제 방송사 TV 생중계도 안 되고 이제 녹화 방송은 또 물론이고 이 언론사들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지금 생중계가 불가능하고요. 오직 이제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방송이 가능한 건데 사실 이제 온 가족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제 토론을 시청하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정말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설 민심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중앙선관위가 과도한 유권 해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다? 예. 네. 이거는 뭐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두 사람이 토론을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나도 합시다. 왜 그렇게 합니까?라고 균형성에 대한 문제를 한 거거든요. 네. 법원에 무슨 뭐 정식 법리에 입각한 판결도 아니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중앙선관위가 저렇게 보수적으로 나는 하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든다면은 안철수 후보도 나중에 후보 단일화 한다 그랬을 때 다른 네. 사람하고 토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중앙선관위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해.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4명이 다 나와서 하는 것도 원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지금 누굽니까 윤석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두 사람이 여론조사상에 입각한 지지율을 합치면요. 70% 8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그러면 당연히 그 많은 국민들은 누가 더 난지 보고 싶을 거예요. 여태까지 상호 공방만 했잖아요. 네. 네거티브하고 대변인 성명하고 말이죠. 언론 보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토론회 하는 부분도 보고 싶은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거를 법원 가처분 신청까지는 뭐 법원에서 내린 거니까 중앙선관위에서 과도하게 한다.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한 거다. 그럼 중앙선관위에서 주최하는 토론회 한번 봅시다요. 3번 해요. 3번 하는데 뭐 룰도 딱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적어요. 지난번 언제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도 3번밖에 안 했잖아요. 박근혜 후보가 거부해왔고. 그래갖고 결국은 검증 안 된 박근혜 후보를 우리가 찍게 됐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면 중앙선관위 자체의 토론회를 좀 바꾸든지 횟수를 늘리든지 국회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것만 딱 규제해서 한다. 그러면 실제로 국민의 알 거리라는 것이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과도하게 안 돼. 유권 해석을 낸다는 자체는 저는 중앙선관위가 상당히 이거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 흐름 다양한 변화 이런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네.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사가 되면 많은 분들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IPTV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그치, 볼 텔레비전으로도 수 볼 있으니까요. 수 TV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있고 그다음에 다 이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뭐 다 지금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요. 네. 실제로 이게 보면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당원이라든지 지지자들만 들어가서 꼭 어쨌든 클릭을 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공개적으로 조금 오픈해서 아마 비당원들도 볼 수 있게 당 홈페이지에만 올리는 그런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당원들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픈은 돼 있지만 네. 그걸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다 일일이 클릭을 해서 봐야 되는데 TV보다는 좀 파급력이 적지 않을까. 글쎄 그런데 예. 이제 과거하고는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TV로도 IPTV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해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네. 거기 더해서 이제 대부분은 요즘은 TV 시청도 이 유튜브 같은 거 특히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접근성이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오늘 이제 만약에 이제 실성사가 되면 토론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더 관심이 많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성사만 된다 그러면 지금 뭐 여론조사 뭐 일부 나온 거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번 양자 토론을 보고 결정하겠다, TV 토론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관심도는 꽤 높을 것이다. 성사만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이렇게 양자 토론이 열리게 되고 관심이 집중된 건요. 중앙선관위가 정한 법적 토론이 네. 상당히 지금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여러 후보를 비교 검증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열렸다. 중앙선관위가 그 점에 대해서 명백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일부러라도 찾아서라도 좀 볼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또 양자 토론에 반발해서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등 좀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음 달 3일에 또 사자 토론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안철수 후보라든가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두 사람만이 부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야 농성을 하고 항의하는 것은 이제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2월 3일 날 이제 사자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회가 안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필요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윤석열 후보한테 우리 양자 토론하자. 난 제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보여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가 후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본인은 끝까지 간다고 얘기하지만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면은 뭐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후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후보하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하고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양당에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연립내각이라든가 연립정부라든가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 해석이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나왔다는 그런 명분을 갖고 있지만은 자신들이 상당히 양자 구도에서 더 떨어질까봐 그래서 이제 철야 농성을 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제가 보기엔 뭐 이 모든 게 결국 이제 설 밥상 민심 장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양자 토론을 뭐 굳이 이렇게 설 연휴 그러니까 설날 바로 직전에 하기로 이렇게 양측에서 합의한 이유도 결국 이제 설 밥상 민심을 내가 좀 장악해 보겠다. 이제 그런 욕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양자 토론에서 배제된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뭔가 행동을 통해서 좀 액션을 취해줘야 지금처럼 방송에 좀 방영도 되고 그리고 뭐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래 맞아 왜 두 사람은 뺐지 뭐 이런 게 이제 또 이제 회자가 되고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대선 국면에서는 이 존재감을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야 되는 겁니다. 잊혀지면 이제 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계속 저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어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을 했는데 벌써 이제 새해 들어서 7번째 미사일 발사다 보니까 이제 대선 후보들도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도발을 엄중하게 규탄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사드 추가 배치 이렇게 6자 단문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 북한발 안보 리스크가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 어떤 작용을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북한이 참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하는 행위는 결국 이제 북미 협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또 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북한만의 어떤 수법이고 전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과거부터, 부분입니다. 네. 북한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북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또 저렇게 이제 그 과시형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근데 문제는 전 뭐냐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당국이 한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것이. 그래서 마치 북한 변수가 중요한 변수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원하는 대통령이 탄생 안 하죠. 북한과 적대적 관계로 대결적 관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 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상당히 뭐 선제 타격론까지 얘기하죠. 선제 타격론이라는 국지전을 통해서 전쟁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 후보나 다른 후보들도 북한이 저렇게 자꾸만 도발을 감행하고 그러면은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당히 남북 간의 대화 협력 분위기에서 이게 상당히 대립적 관계로 후보들의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선 이후에 북한에게도 결코 유리하지가 않죠. 북미 협상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한국의 정부가 많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하고 그만하고요. 그만하고 북미 협상에 대해서 뭐 어떻게 자기네들의 안을 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 이후에 생존해 나가고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벌써 차기 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차기 정부만 길들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길들이는 목적이 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사실은 그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이 상당히 그 친여적인 그 차기 대선 대통령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번 베이징 올림픽 계기로 해서 이 베이징에서 회동을 갖고 거기서 종전 선언을 하고 자, 그런 분위기에 이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대선도 좀 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움직여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사실은 없잖아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한편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뭐 논평이라든가 이런 거를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실으면서 또 동시에 이런 도발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발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방향인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어느 당에 지금 대통령이 되더라도 상대할 준비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느 쪽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일단은 우리 힘을 과시를 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이른바 몸값을 올리고 그래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제 이번 미사일 발사 규탄 메시지를 두고서 윤석열 후보가 이게 6번째 발사 때와는 좀 다른 입장이다, 이게 말바꾸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북한 변수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고요. 현재 단계에서 네. 향후에는 미래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경제적 발전이라든가 어떤 교류를 통한 개선 이런 부분이 달려 있겠지만은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면서 우리 남한의 국민들을 위협한다 그러면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교류와 협력 또 실용주의적 차원을 접근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입장이 대선 때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고 잘 판단한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사드 배치 문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고 그랬지만은 북한 관계, 대북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거라는 건데 이거 마치 과거의 냉전 시대처럼 그죠? 반공주의 시대처럼 반북주의 시대처럼 이게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다 그래서 통일 지향주의적 관점에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갈 이유도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중요한 건 그러잖아요. 우리 남한의 국민들이 안전하고 그렇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군대에 가 있는 아들들이 정말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러면서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시켜서 경제적 교류 남한과 북한이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함께 실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 대한 해박한 인식과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DJ 대통령이 이 문제를 유일하게 푸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여튼 북한 변수는 향후에 이제 뭐 토론도 되겠지만은 국제 정치에 대한 자기 이해 그리고 경험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북한과 풀어나갈 것이냐 이러한 비전과 로드맵을 아마 이제 토론회 때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이 대구 중남구 무공천 방침을 발표한 직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던 김재원 최고위원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선당 후사를 이제 따르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김재원 최고가 처음에 좀 선택을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어찌됐건 책임 정치 구현 차원에서 무공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그냥 차라리 탈당하고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되돌아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의 그 책임 정치 그 명분이 완전히 훼손되는 거죠. 그게 뭐 일개 국회의원이 그랬어도 뭐 할 판에 지금 최고위원이나 되는 분이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이 정말 이건 기강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그야말로 원팀 정신도 없는 그런 당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가 나서서 뭐 설득을 꽤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본인도 이게 약간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아마 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 송영길 대표요? 네네. 아, 그거는 이제 저는 그 86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다선 의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3선, 4선 의원들. 이게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3선을 못하게, 연임 3선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그냥 7선, 8선까지 한단 말이죠. 그렇게 네. 한 사람 지금 최근에 없습니다만 그러면서 이게 물이 고여 있고 그것이 젊은이들의 어떤 진출을 막는 것이고 그것이 정치에서 그렇게 고인물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전체 사회, 우리 경제에도 그런 현상을 발생하게 만드는 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4선 연임 금지, 열리는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그런 정치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이 20, 30대 세대 갈등과 불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사회가 좀 그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재원 예. 전 의원의 무공천 문제는 그거는 저는 앞으로 아마 국민의힘이 이 공천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될 거예요. 이번 것만 해도 그렇죠. 지금 경기도 안성하고 충주 상당 종로까지 지금 민주당에서 안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고 서초 갑도 있단 말이죠. 이게 사실상 5군데를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에요. 이거는요. 얼마나 치열해지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선 시기죠. 또 윤핵관이라는 인물도 있죠. 또 이준석 대표 있죠. 각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엄청난 혈투들을 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국민의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것도 대선 판도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지금 윤핵관 얘기는 뭐 당내에서도 제가 들으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를 무공천에 했다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무공천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민주당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것 같은데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에 어차피 국민의힘 경향성 인사님이 나중에 될 거고 또 돌아올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번에 무공천하는데 호남을 그렇게 했다. 상당한 비난에 직면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뭐 서초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대구의 무소속 공천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느냐. 김재원 의원이 나오든 안 나온 거네. 제가 봤을 땐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